그 민주당 탈당한 현역 의원 3명이 만든 신당이죠. 미래대연합이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출범을 바로 앞두고 제3지대 핵심들만 따로 모였더라고요. 맞아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미래대연합 김종민 원내대표가 여의도 스타벅스에서 티타임 가졌다고요. 네. 스타벅스 말고 딴 데서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스타벅스일까? 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아침 이제 저하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인가 전 대표 아이디어인가 했더니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 뭐 이게 그 사이드 스토리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 따끈따끈한 얘기. 뭡니까 뭐 왜 정치인들 나가면 뭐 축하 인사하고 연단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만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그런 거 너무 싫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는 이미 합의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컨대 뭐 양양자 의원 출판기념회에 갔다가 축하합니다라고 했는데 연단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와 그럼 이게 뭔가 그 합의체를 만드는구나라고 정치적 오해를 낳는 것 같아서 그거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에 앞서서 뭐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김종민 의원이 스타벅스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본인하고 뭐 어디 호프집에서 회동하면서 바깥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촬영했던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투명한 유리창이 그렇죠. 투명한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시민들도 볼 수 있고 기자들도 볼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뭔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분위기가 좋구나.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한 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김종민 의원이 스타벅스를 잡았더라. 근데 원래 스타벅스는 촬영 허가를 잘 안 해준다 그러대요. 그게 뭐 외국계 기업이어서 그런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국회의원 3시간이니까 그걸 해주나, 정치인들이니까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여하튼, 그 자리에서 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핵심 당직자 2사람을 인터뷰한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네. 딱히 아직은 뭐 이 사람들이 당장 뭘 연대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아직 출범 전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 창당대회를 열긴 했지만 미래대연합 너무 어려워요. 다 미래가 들어가가지고 원칙과 상식 팀이죠. 여기는. 네. 예, 여기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개혁신당은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5만이 넘고 6만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 다 전산화 작업을 하고 하면은 한 6만 가까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속도는 이준석 신당이 제일 빠른 셈인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고 당직도 그리고 출마자들도 정리가 되고 있고 속도가 잘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정강 정책은 어떻게 할 거며 또 뭐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당장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세워야 되는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생각들이. 그렇죠. 네. 그럴 때 누구로 합의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의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응천 의원은 우리는 통합정당이고 설 전에 통합을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9시에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설 전에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협상 파트너가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인데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신당에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다 달라요. 뭐가? 이해관계가. 예, 첫 번째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일단 현역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미 5개 이상,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이제 지역 조직을 만들면 되는데 이미 1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당원이 확보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예컨대 학살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개혁신당으로 합류할 현역들이 10명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분은 30명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보면 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대표, 소위 이제 민주당류의 정치인들하고 합쳐서 어떤 시너지가 날까, 혹여라도 과정에서 그동안 문화가 다르니까 문법도 다르고, 그래서 합쳐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합쳐야 되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은 보수정당의 본류라고 보기 어렵다. 그냥 검찰당 아니냐라고 평가를 개혁신당 쪽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당에 비토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개혁신당으로 합류할 경우에 개혁보수의 노선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런 팀의 생각이 있고, 그러면 원칙과 상식으로 살짝 넘어와서 보면 원칙과 상식 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이낙연의 종속 번수가 되는 순간 니네 이낙연 대통령 만들러 나간 거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카드는 못 받는다라고 원칙과 상식 소속된 한 국회의원이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이 얘기도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개혁신당에서 배지가 급하지 이낙연 전 대표가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또 이 얘기를 원칙과 상식팀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로 통칭되는 소위 얘기하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을 흔들고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이고도 강력한 태풍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실제로 시너지가 나기에는 오히려 호남에서 별로 그렇게 큰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좀 합쳐서 시너지가 나고 좀 연대해서 파이가 커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비바람 막을 각오가 돼 있으니 큰 텐트를 쳐달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다 셈법이 달라서 나중에 이제 선거 앞두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합종 연행들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윤, 친명, 반윤, 반명, 이렇게 사자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쪼개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낙연 플러스 원칙과 상식당,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 그런데 이제 이낙연 플러스 원칙과 상식당과 이준석 신당 사이에 어떤 분들은 개혁신당으로 건너가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남게 되는 분들도 있겠고, 그냥 묻지마 통합 방식으로 통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다가 또 금태섭, 양향자, 류호정 등등의 또 이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합칠 거냐. 그러니까 핀셋으로 한 사람씩만 그냥 불러올 건지, 당대당 통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그 공식들이 있고, 네. 이게 다 해결된다? 선거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합집산하는 꼴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준석 신당이 그게 좀 강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케이스 때처럼 이렇게 다 뿔뿔이 다시 또 흩어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텐트 싫다,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선 불출마 얘기가 대선 때까지는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연히 이제 대선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또 그것은 뭐 다 했는데 남은 건 대통령 후보 하나, 대통령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뭐 불출마 뭐 이런 거를 종용하거나 요구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소한 4, 5년 이상은 같이 부딪히면서 어떤 정치의 내용을 공유해야, 그래야 또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떴다방 형식으로 일단 총선 앞두고 한 석 달 앞두고 뭉쳐가지고 정당 한 다음에 배지단 다음엔 각자 도생 다 흩어져, 이런 정당이라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거다. 제3지대에 남아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때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창당 발기인대회가 제3지대에 내로라 하는 분들은 다 모인 자리였어요, 사실은. 뭐 사전에 3인 회동이 있었지만 아까도 언급하셨다시피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텐트 크게 치자, 빅텐트 네. 얘기했고,
이준석 위원장은 큰 집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이 보였는데 네. 셈법이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그 물 위에서는 뭐 보기 좋기에 지금 당장 이제 막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원칙과 상식 팀에서는 비전 기구를 빨리 좀 출범시켰으면 하는 것 같아요. 비정기구. 예, 뭐 빠르면 오늘이라도 이번 주라도 비전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가칭 뭐 통합과 비전위원회 뭐 이제 이런 걸 띄운 다음에 제 세력들이 다 들어와서 통합의 어떤 그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 안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지 구조화하는 노력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개혁신당이 그렇게는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 요구는 있지만 그거를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당장 중요한 건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정치를 받아들이는 뭐 준비가 돼 있거나 이런 게 수도권, 호남, 뭐 충청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상당히 뭐 표심이 좀 흔들려야 되는데 특히나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구심력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대체로 또 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71,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72. 신경민 전 의원이 70, 그리고 최운열 전 의원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이분이 73. 그러니까 주로 이제 70대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다 국회의원을 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이게 뭐 그렇지만 이제 그쪽에서는 원칙과 상식 쪽에서는 일종의 중부권 태풍을 한번 일으켜보자. 뭐 충청으로 다 아니면 수도권으로 싹 다 출마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정치 공학적으로 비춰질 경우에 이게 과연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문제제기나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선거는 그래도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에이 저 사람들 안 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바람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태풍은 윤석열 심판바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콘크리트 부정평가가 60%가 계속 넘고 있거든요. 뭐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긴 하지만 지지율도 30%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분위기에서 새로운 정치적 대안의 담론을 좀 형성하면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통합하겠다, 연대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통합하고 무엇을 위해 통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도 케미가 좋다고 했던데 어떻게 그래요. 보세요? 케미야 좋겠죠. 뭐 답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정치 협상이겠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케미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케미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커다란 그 게임판에 각자 판돈을 걸고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돈을 걸었는데 뭐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다. 그럼 그 판에 끼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더 큰 파이를 키워서 새로운 정치의 태풍을 만들려고 할지 이거는 이분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제3지대 연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총선에서 기호 3번 얻어서 좀 유리한 고지 좀 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좀 모이는 그런 전략도 있을 텐데 이게 튼튼한 빅텐트 튼튼하게 이렇게 좀 지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순하게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거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건 다 알거든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냐? 아니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저 사람들 다 모여서 기호 3번 받아서 야 1번 싫고 2번 싫으니까 3번으로 뭉쳐.
라고 이제 그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이제 할 수 있고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유권자들의 선택이에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 세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야, 1번 싫어, 2번 싫으니까 무조건 3번 찍으세요. 이게 아니라 왜 3번을 찍어야 하는지, 왜 1번을 찍어야 하는지, 왜 2번을 찍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치인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뭉치세요. 1번, 2번 싫으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묻지마 지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오래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혁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정치개혁 이슈를 또 수많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 정책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그 담론을 만들고 실제로 개혁이 국회 안에서 귀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 일정을 가져가느냐 아니냐. 저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올 만한 그런 매개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특히 경제, 정치 어느 것 하나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무능함에 맞서서 어떤 새로운 유능한 정치 집단이 나온다면 그 정치 집단이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정책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권자들이 많아서 예컨대 개혁신당이 그런 방향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다면 국민적인 뭐 이런 그 여론이 뭉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기호 3번 받으려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제3지대 뭐 빅텐트 이런 것들이 유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멍 숭숭 빈 텐트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빅텐트가 되거나 정말 큰 집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국민들이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제들을 걸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 호남에서 인기 없어요. 다 아는데 그러면 계란을 맞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호남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세력화하고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정면 돌파,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정치인이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양지에만 있다고 해서 누가 지지를 해주냐? 그렇지 않다. 꽃길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길로 나서면서 그런 도전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김용남 의원 그 개혁신당에 입당했는데 네. 김용남 의원 인터뷰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건 김용남 의원이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한테 비판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네, 그게 대표 때는 그랬고 대표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자기는 욕하지 않았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김용남 전 의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이고요. 사실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었고, 뭐 이랬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손에 윤석열 후보가 왕자 쓰고 나왔을 때 그 이튿날 방송 TV 토론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어서 미처 못 지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분. 그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쉴드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쉴드 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수준의 참담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잘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후보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말았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그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에서 많이 멀어졌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보수 정당의 본류인데 지금 보면 범죄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범죄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 하지 말자고 특검법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 의원 전체 다수가 그냥 그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옹의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보수 정당의 원래된 모습이 아니다. 법치주의를 어기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수원병 선거구가 사실은 이제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재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데 이 네. 지역 분위기는 어때요? 그 지역 분위기는 저도 아직 선거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현장 취재를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여기가 보수적인 지역이었어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여기에서 아마 5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수적이었는데 19대 총선을 기화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지금은 사실상 민주당이 다 싹 다 석권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따져보면 실제로 수원 일대에 광교 신도시가 형성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성향이 상당히 젊어지고 민주당 성향으로 변화한 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신도시가 형성되니까 대단히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에 사는 시민들의 어떤 중산층적 요구,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가 좀 생기지만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보수화됐다. 뭐 이런 평가도 부동산 나오고 가격이 있는 오른 거죠. 만큼 보수화됐다. 그렇죠. 기득권화 되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수원 전략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중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한번 후보를 출격시켜서 그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체크해 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수정 교수죠. 이분이 그렇죠. 원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비례는 안 하겠고 한다면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학교가 있었던 이제 수원 지역에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것인데 여기가 박광원 원내대표 지역구예요. 네. 여기가 수원 정이죠. 여기가 전국에서 30대 유권자들이 제일 많이 산다 이런 지역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병 여하튼 이 지역에서 이수정 교수하고 예컨대 박광원 대표하고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원병 지금 가능성이 높은 박문규 산업부 장관. 네. 이 아시는 것처럼 석 달짜리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수성고. 나왔다는 거고 네. 여기에서 뭔가 좀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긴 또 어느 지역이냐면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 하는 김영진 의원 지역구이거든요. 그리고 수원무 같은 경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내년에 이제 올해 불출마 선언을 해서 여기에 아마 3선의 수원시장 출신인 그 염태영 지금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뭘로 넘어설 수 있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물 대결로 돌파해 보려고 국민의힘은 판을 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새 인물,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새 인물을 통해서 수도권 민심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 떠나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건데 다 떠나서 왜 김건희 특검은 안 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내보내서 약건데 이제 뭐 무슨 분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분칠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총선 앞두고 어떤 분들은 6.29 수준의 뭔가 유화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사나운 민심을 돌려 세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일리님이 제 직장 구역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민주당에 제가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경찰 수사가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왜 이 사람은 2015년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계속 당적을 보유하다가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동선 확인을 하고자 민주당에 위장 입당을 해서 있다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다니다가 이제 그 실제 결행을 한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그렇죠. 범행 동기가 뭔지. 그리고 이분이 32년간 월간조선 독자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보수 태극 뭐죠? 그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봤다는 건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가지고 범행 동기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안 나왔어요. 최종 수사 결과에서 그런 부분이 반야 구체적으로 나오지 확인이 않았죠. 기자들이 네. 물어봐 잘 얘기가 안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적 논란과 관련해서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상으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신범에 가까운 경우라면 이분이 당적이 어딘지를 밝히는 게 왜 문제냐에 대한 의문부를 이제 찍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당국이 발표하기를 범행 동기 말고 당적을 정당법상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공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대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확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 당국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의문부를 찍는 사람들에 대해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경찰 수사를 좀 더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노력, 이것이 공공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해태될 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민주당 이 테러 피습과 관련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위원회에서 경찰 조사 못 믿겠다. 고로 앞으로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의혹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점이 또 하나가 있고요. 경찰에서 이제 당시 피습 당시에 이재명 대표 셔츠에 이 칼이 갓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경동맥까지 갈 수 있었는데 경동맥 바로 앞에서 이게 멈췄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입었던 셔츠를 뭐 경찰이 찾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당직자가 그거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좀 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지? 라는 의혹이 생길 정도의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혹이 일파만파 안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문제를 총리실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이 고발 조치도 한다는 거고 국조도 하고 특검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상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건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재차 묻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묻기만 하고 협상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언론에 대고 언플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정작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에게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 제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랑 이거 만나가지고 이거 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체로 과거에는요. 정치권에서 여야가 대체로 합의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맥락의 일들이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먼저 얘기는 하지도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안 열리냐.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터졌잖아요. 지금 이게 몇 달째입니까? 11월이거든요. 그럼 지금 2달여간의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이렇다 할 해명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경찰이 뭐 수사를 한다거나 뭐 등등의 뭔가 일련의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제2부속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하나 특별감찰관도 사실 여야 합의로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상임위를 열어라, 운영위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하여간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내수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기이한 풍경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행 과정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정작 국회 안에서 이렇게 언론을 국민 대상으로 메시지 발표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이 되려면 국회 안에서 뭔가 모종의 협의가 돼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고 막상 얘기하자고 하면 절대 못해, 안 열어, 뭐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게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 확정할 때 이제 세비 반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히 얘기가 없으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혐오 호소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국민들한테 정치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리한 일들을 고발하면서 민주당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증오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혐오 정치를 척결하자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위원장이 노웅래 의원 최근에 법원에서 돈 봉투 받은 건 인정했는데 이제 뭐 그 신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이제 최고위에서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다. 뭐 돈 봉투 부스럭하는 것들 뭐 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불법 부정한 돈을 받았어요.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았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대통령이든 검사든 판사든 공직자들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처벌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신분에서 아크로비스타라는 사적 공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누군가를 오라고 해서 돈을 받은 그 명품백을 받은 행위 이 문제는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돈 봉투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명품백 똑같이 300이라고 치면 300이라는 현찰이 들어가는 돈 봉투는 처벌해야 되고 명품백은 처벌 안 해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아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 공정과 상식 그런 원칙에 맞는 태도가 아니냐. 지금 그 여당의 당대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핑퐁 게임 하듯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말폭탄을 던지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또 증오범죄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발 이런 얘기들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많은 이제 그 각성을 촉구하고 이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달라진 게 없다. 또 이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